장 교수님. 네. 일단 가장 초점이 최순실 씨 오늘 오전 7시 반에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는데 언제 검찰에 설 것이냐, 포토라인에 설 것이냐 그 부분입니다. 내일 오전도 가능하겠습니까?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최순실 사태의 몸통이 사실은 네. 최순실 씨인데 지금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급거 귀국해서 변호인이 모든 죄를 사실대로 밝히기로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속전속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검찰이 빨리 나오라면 빨리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네. 검찰 입장에서 지금 고영태,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 두 사람에 대해서 2박 3일 동안 조사를 하고 지금 추가 조사를 또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차은택 씨가 지금 중국에서 아직 귀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주 2, 3일이 남았는데 이분이 들어오기 전에 일단 최순실 씨를 검찰의 어떤 포토라인을 세우는 것이 일단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중으로 검찰에 출두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일단은 뭐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 정도 말미를 달라고 변호를 통해서 요청을 했는데 오늘 소환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오늘 밤이라도? 뭐 검찰이 이미 이제 욕을 먹을 대로 다 먹고서는 뭐 하루를 연기시켜줬는데 그 사이에 또 소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내일 아마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내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하루 연기시켜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어떤 의문점을 국민들에게 갖게 하는 그런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은폐라든가 뭐 이렇게 서로 이제 관련자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준 거나 마찬가지. 일종의 이것도 특권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서 사실상 이 최 씨를 실질적으로 배제 이제 뭐 예컨대 검찰이 건강이 안 좋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느 병원이라든가 어디 특정한 장소에서 다른 데와 연락이 안 되게 해놓으면 될 텐데 이걸 아주 자유스럽게 시간을 하루를 준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의 어떤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감출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부분에서 이것은 검찰이 큰 실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의혹을 살 여지는 일단 준 것 같고요. 하루의 말미가 생김에 따라서 하나 또 추가로 여쭤보자면은 새누리당에서 긴급 체포 여당 지도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그런 같은 연장선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사실 어제 우리가 촛불 시위를 받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의문점과 그 분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있는 것을 여당도 지금 봤는데 이 상황에서 뭐 이 하루를 연장시켜 준다. 이거는 여당으로서도 좀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실은 권력이 취약해지면서 권력 안에서의 어떤 균열이 발생되는 것이 종종 나타납니다. 따라서 새누리당도 여기서 뭔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장면에서 역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구속을 빨리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최순실 씨의 이제 검찰 출석은 시간 문제일 테고 하나씩 좀 짚어보죠. 장 교수님. 네. 갑자기 입국한 배경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뭐 워낙 다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모 일간지랑 독일에서 인터뷰할 때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이미 마음속으로는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그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께 깊이 사과를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옆에서 본인이 모신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어떤 큰 국가적인 대죄를 졌는데 본인이 들어가서 모든 것을 석고대죄하고 진실은 진실대로 바뀌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사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본인의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행태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힐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도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지금 팩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하루 더 늦게 내일 뭐 출두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이분들이 한 2, 3개월 정도 지금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동안 뭐 말을 맞추고 하는 것은 별로 저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이것은 이미 자료라든가 팩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에서 추적해서 역추적을 해보면 모든 사안들이 위법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범법 행위를 한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입장이 큰 변화다. 그렇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출국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피하는 행태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갑자기 뭐 귀국 안 한다, 건강이 안 좋다 이랬다가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귀국하고 조사를 받겠다. 네. 이거는 입장이 큰 변화고 일종의 정면 돌파를 하겠다. 즉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기존의 어떤 문제들로 국한을 시키고 일종의 재판 과정에서 법리 논쟁을 해서 최소한의 어떤 이 죄만을 그래서 이제 변호인이 바로 나왔던 워딩이 바로 이거죠. 죄가 인정된다면 달게 받겠다. 그러니까 인정된다면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인정되는 영역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자기를 변호하고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실 독일에 머물기도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자금 세탁이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그 혐의로 독일 검찰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더 크게 보면 이거를 장기화할 경우에 사실상 지금 박 대통령이 거의 실권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즉 거국 뭐 중립내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기획을 하고 전체적인 움직임이 지금 2, 3일 사이에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저희가 최순실 씨가 이제 언제 검찰 포토라인에 쓰냐가 가장 관건일 텐데 일단 하루의 말미를 요구했기 때문에 내일 오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두 분 얘기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일단 내일 소환은 결정된 바 없다.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장 교수님 하나 더 짚어보죠. 그 최순실 씨가 왜 런던에서 들어왔습니까? 홍길동 아닙니까? 네. 그게 아니고 이경재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습니까? 7시 35분 영국 브리티시 에어웨이 항공권으로 영국의 히드로 공항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애초에는 독일에 거주했던 것이 그렇죠. 맞는 것 같고 독일에 보면은 모든 수많은 기자들이 지금 최순실 씨를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취재진을 피해서 조용히 귀국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귀국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국내외적인 관심이 엄청 커진 사건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의혹이 있는 부분이 덴마크냐 브뤼셀이냐 이런 데 있었다고 그런 데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하나 더 이제 관심을 끄는 게 오늘 혼자 입국했어요. 딸 정유라 씨. 물론 이제 국정 개입 의혹과는 좀 별개입니다. 정유라 씨는 2대 특혜 의혹 논란인데 정유라 씨 소환, 국내 입국이나 검찰 수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혼자 들어왔다는 거는 여기에 연루시키지 않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최순실 씨한테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사안이 터지면서 확대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 정유라 씨 문제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제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입 시라든가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공정하게 치러진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대학 입시가 굉장히 이 부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업 진행도 마찬가지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독일로 가면서 외환 관리 같은 것들도 네. 굉장히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의혹이 지금 많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순실 씨가 보호하고자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정유라 씨도 결국에는 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풀리지 않을 때 특히나 한국의 어떤 젊은 층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유라 씨도 분명히 소환이 돼야 되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굉장히 좀 쉽지 않다.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슨 유병헌 씨 딸 지금 아직 범죄인 인도 조약도 안 돼 있는데 지금 프랑스에 그렇죠. 예전에? 지금 한 2년이 지금 경과되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도 안 오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도 그런 수법을 쓴다면 사실상 국내로 불러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검찰 조사보다는 어떤 교육 당국의 조치 그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정유라 씨 부분. 그렇게 보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걸려 있는 것들이 한둘이 아니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굉장히 권력형의 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화여대 들어가서 또 뭐 학교에 가서 돈을 던지고 오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문제 해소 차원에서는 해결점이 안 나온다고 네. 봐야죠. 최순실 씨가 어쨌든
검찰에 나서서 조사를 받으면 검찰 수사의 어떤 중대 분수령이 될 텐데 네. 거기에 추가가 되려면 아무래도 가장 측근으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죠. 차은택 씨. 네. 그분이 아직 중국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분 소환도 이번 주에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2, 3일 뒤로 아마 귀국한다는 말을 몇 번 했고 네. 지금 최순실을 가운데 몸통이라고 하면 주변에 트로이카가 떠받치고 있는 것이 고영태 씨, 이성한 전 미르 사무총장 그리고 차은택 네. 뭐 전 감독. CF 감독이죠. 이분이 지금 아직 귀국을 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적 여론은 지금 빨리 검찰로 최순실을 보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차은택 씨까지 조사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순실 소환을 해서 검찰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워낙 지금 뭐 이것이 서로 내통한다고 그런 여론이 비등하니까 일단 최순실을 먼저 일단은 소환해 조사를 하면서 차은택 씨도 조기 귀국을 종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 센터장도 했고 문화계의 황태자라는 그런 별칭도 들은 사람이 이제 차은택 씨인데 이분과 관련해서는 그거죠. 뭐 본인의 은사를 뭐 장관으로 추천도 하고 문체부 인사에 여러 가지 개입을 했다는 정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상당히 이번 이런 어떤 사태에 비중 있는 인사가 차은택 씨인데 조기에 귀국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직은 뭐 의혹이지 이것을 범죄자라고 해서 피의자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찰이라든가 사법당국에서 차은택 씨를 내일이라도 바로 귀국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 초가 어떤 수사 관련해서 분석이 될 것 같은데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성과가 나와줘야 되겠죠. 네. 지금 압수수색인데 이것도 이제 이미 서류 제출이 형식 아닙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서 실질적인 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 쪽에서 자신들이 선택한 자료들만을 지금 제공하는 건데 어제도 사실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검찰에서는 이것이 뭐 거의 쓸모없는 것들만 줬다. 근데 이번에 뭐 지금 뭐 7상자가 반출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상 그 내용의 문제인 거죠. 얼마만큼 이 혐의를 실질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것이 안 나온다면 사실상 청와대가 수사에 협조 안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는 뭔가 대통령이 인정했던 부분과 굉장히 괴리가 발생하면서 국민적인 어떤 공분이랄까 불만도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는 청와대가 좀 전향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건 제시해서 국민적인 어떤 의혹들을 풀어나가는 좀 예. 역할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장 교수님, 네. 야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아까도 두 분이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관련자들이 소위 짜고 치는 곳으로 치고 있다. 이런 기획성이다. 이렇게 야권에서는 의심을 하고 주장을 의혹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와 청와대 거부 결과적으로 이제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임의 제출도 압수수색의 일종입니까? 압수수색은 진행하되 임의 제출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 이제 청와대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실정법상 형사소송법 제111조에 보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청와대 내부적인 것은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역대 정권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전례가 없다. 이런 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 국민들 감정이라든가 야당의 의견은 그것이 무슨 필요 있냐. 뭐 모든 걸 다 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네. 이런 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지금 임의제출 형식으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검찰에서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면서 지금 자료를 뭐 7상자 정도 네.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를 맞을 때 한 번 맞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지금 진행하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을 하는데 정말 사건에 도움이 될 만한 팩트가 있는 그런 것들은 정말 지금 청와대 비서관들이 사표를 다 지금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자료를 못 내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꼭지로 짚어본 부분이 이제 최순실 씨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된 검찰 수사 부분이 될 테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진상 규명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저 화제를 돌려서요. 그와 좀 파생된 걸 수도 있는데 인적 쇄신 부분이 될 겁니다. 이 전국을 여권, 특히 야권 이쪽에서는 어떻게 수습을 해나갈 것이냐. 어떻게 보면 국민들 관심이랑은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오늘 여당에서 긴급 최고위를 했는데
거국 중립 내각을 하자라고 했어요. 이건 야권의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야권의 주장을 오히려 받아들여가지고 그전에 책임 총리만 가지고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당의 분위기가 확 바뀐 거죠 지금.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국민들의 요구가 어디 있는지 지금 이제 새누리당도 여당도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힘의 공백이 지금 발생한 거 아닙니까? 국정이 마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결국엔 권력이라는 거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의 지지가 사실 거의 뭐 지금 전무한 상태에서 국정이 운영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책임 총리다.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책임 총리다. 이거를 얼마나 신뢰하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이 야당들이 또는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임명됐을 경우에 또 인준이 안 되고 그 과정이 또 굉장히 소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거국 중립 내각도 사실상 여야가 합의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국 내각이 되면 야당과 여당을 지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상 여기다 기대를 한번 모아보는 네.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사실 힘의 결집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그 내각의 어떤 국정 운행을 하는데 힘이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사실상 내년 1년이거든요. 그리고 내년 1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특별한 국정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대선 관리를 하느냐 뭐 여기에 이제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내각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은 국민을 안정화시키고 특히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느냐 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국 중립 내각은 반드시 일종의 로드맵을 보여줘서 국민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어떤 심리적 안정을 이제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새로운 분기점을 만들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이런 어떤 불안정성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저희 뭐 이제 인적 쇄신의 사태 수수의 방안으로 거론하는 게 여야가 조금 다르긴 한데 뭐 책임 총리제니 뭐 거국 내각, 거국 중립 내각이니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옵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신 거는 여야가 한 몫으로 거국 내각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장 교수님 한번 의미 개념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부분이 좀 헷갈리거든요, 사실. 근데 훈수는 네.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배가 많으면 산으로 가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이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겠죠. 거국 내각 네. 책임 총리제 다 하겠다. 근데 결국은 이것을 대통령이 결단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잘 되면 좋은데 이거에 대해 또 불협화 나고 또 엉망진창이 되면 그 책임은 또 고스란히 대통령한테 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국 내각 좋은데 무정부 상태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선거의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정권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라든가 정말 국가적인 위기에서 대통령이 초당파적으로 당을 떠나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1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네. 대선이 한 5개월 정도 남았으면 3개월 정도 남았으면 그래서 거국 내각에서 공정한 선거를 치르고 차기 대권 주자 차기 대통령한테 대통령 권한을 다 넘기면 된다. 이 거국 내각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내각입니다. 근데 거국 내각을 구성해서 성공하라는 보장이 있을까? 네. 여당과 야당이 각각의 지금 대선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국 내각에 추천할 장관을 놓고도 서로 싸울 것이고 거국 내각에 가서 하는 행태도 서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을 것이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각, 국민의 어떤 안정과 민생을 위해서 끌고 갈 내각, 대통령은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때는. 그러면 내각을 놓고 내각이 책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국정을 끌고 간다고 했을 때 내각마저도 정당과 의회처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의견 통일이 안 되면 과연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저는 검찰권이 명확하게 판단해서 사법부에서 빠른 판단을 내서 이 사건의 어떤 잘잘못을 따져서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국면 전환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벌써 거국 내각을 하고 물러나 있어라 대통령 그러면 차라리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정치권의 거국 내각 요구를 청와대나 대통령이 안 받을 것이다. 뭐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와서 이걸 하라면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과연 이걸 받을 것인가? 저는 뭐 객관적으로 평론하는 입장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이걸 보면 거국 내각 또한
성패를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받기가 어려운 그런 카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거국 내각의 핵심은 저는 총리라고 봅니다. 네. 총리가 결국에는 이제 뭐 여야 합의해서 누구를 장관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조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명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제 있는 상황이니까 임명은 받더라도 합의하에 이게 하게 된. 자, 그런 총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타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들이 여기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에는 힘이라는 것이 여기서 지금 남아있는 힘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를 누군가를 임명한다 할 때 그 총리가 실질적으로 야당과의 어떤 갈등 관계가 있다면 사실상 운영해 나가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 야당도 이거는 위험 부담을 갖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나머지 일련의 어떤 국정 운영의 책임은 야당도 공이 같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야당도 위험 부담 같이 가져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의 안정이고 시적으로 지금의 어떤 상황을 어떤 형태로든 극복해야만 우리의 미래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대선 전, 즉 새로운 대통령이 뽑힐 때까지 실질적으로 안정화에 주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지금 비상시국에서 비상한 어떤 대처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야당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 청와대가 받을 수 있다고 보세요? 고국내각 근데 카드를? 저는 그걸 받고 안 받고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의 얘기를 하신 거죠? 이미 이제 거의 그 구도가 힘의 분배 구도가 그런 식으로 가 있다는 거죠. 네. 저는 뭐 야당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서 국정을 정말 여야가 같이 끌고 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대선 앞두고 그게 가능할 것이가 저는 문제고 책임 총리 또한 양쪽에서 새누리당과 보수와 진보 더 민주당에서 추천을 한다고 해서 서로 합의가 되겠습니까? 책임 총리가 하는 곳곳마다 본인들의 어떤 정파적 이익과 배치된 경우에는 이 책임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큰 칼날이 들이댈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과연 누가 또 이 갈등을 또 국민들이 또 보고 감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뭐 오늘 조금 전에 이제 새누리당 집권 여당 지도부에서 거국 중립 내각을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로 내각 교체를 얘기하는 국면이라서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짚어봤는데 사실 아직은 거국 내각 개편까지는 안 간 상태예요. 이제 일단 청와대 참모진이 어떻게 개편될 것이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1차적인 관심사일 텐데. 수석 비서관 전원이 일괄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문고리 소위 언론이 얘기하는 문고리 권력 3인방 포함해서 어느 선까지 대통령이 교체를 할 것 같습니까? 수석 비서관이 10명이고 예. 그리고 소위 말해서 문고리 3인방이 있고 그리고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면 전환 카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질적인 인적 쇄신을 할 필요가 있다.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과거 정권 사례를 뭐 반면교사라고 삼을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인적 쇄신을 통해서 대통령 리더십이 전환된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이 인적 쇄신 카드인데 인사는 만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못하면 인사가 망사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선택은 상당히 중요하고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그 인적 쇄신의 처음이 청와대 인적 개편을 통해서 과거의 수첩 인사, 소위 말해서 이런 평가를 받으면 역시 대통령은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인적 쇄신을 수첩 인사에 사지 말고 리더십을 전환하는 그리고 국민과 같이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는 검찰 수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 검찰 수사를 보고 내각 개편에 들어가서 대통령 2차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뭐 대통령도 이제 일괄 사의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참모진을 교체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교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굴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딜레마일 텐데 좀 어떻게 진행할 것 같습니까? 그것도 쉽진 않겠죠. 예. 뭐 지금 이 난국에 청와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것 더 떠나서 이제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렇죠. 굉장히 이제 배타적으로 리더십을 이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들 찾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인적 쇄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검찰도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루를 연장해주고 이런 행태, 그 다음에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압수수색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결국엔 특검이라든가 특검만으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 전례를 보면 특검이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따라서 국정조사를 병행해서 사실 사후 경쟁적인 어떤 수사를 가져감으로 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인적 쇄신과 같이 병행된다면 뭔가 이렇게 수순이 마무리되는 출구 전략이 만들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이것이 우야무야 되는 상황에서 인적 쇄신만 한다. 그거는 국민적 동의 받기 쉽지 않다고 지금 뭐김 교수님 말씀하시면서 국정조사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뭐 특검 국정조사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전선이 너무 넓어진 상황이라서 이 사태가 어느 장기화될지 어떻게 보면은 조기에 종료가 될지 사실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건국대 교수 그리고 김관옥 계명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